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저는 제일교포입니다. 6년 전에 나를 고소한 상대는 어마어마한데 미천한 내가 상대를 하자니 인생 고생의 절반을 지난 6년 동안에 다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무법인 김앤장이 고소인들을 대리하여 나를 사냥감 타켓으로 지목한 것은 별 볼 일 없는 내가 300억에 가까운 재산을 깔가 앉아 있는 책임자에다가 여자였기 때문이겠죠. 즉, 돈이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야기는 2015년 가을 어느 날 저는 검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재원 씨, 여기 검사실인데 고소를 당하셨네요. 아주 간단한 사건인데 내일 신분증 좀 가지고 잠깐만 다녀가시지요. 죄송합니다만 너무 갑작이라서요. 내일은 좀 어렵고 날짜를 다시 좀 정해줄 수 있나요? 뭐예요? 그럼 모레 나오세요. 검사님, 고소자료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주세요. 안 됩니다, 정지원 씨. 그 고소당한 사람이 말도 많으시네. 고소인이 우리나라의 5대 로펌 화우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를 했어요. 뭘 좀 아셔야겠네. 조사관 말투가 하도 험악해서 나는 일단 알겠다고 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벌었지요. 일단 고소를 같이 당한 6명보다 내가 먼저 검찰에 다녀와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 6명 피소자가 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에게 느닷없이 고소를 당해서 황당한 데다가 친형제와 친척 조카까지 모두 7명이 고소를 당한 것이지요. 그중 2분은 청각 장애자에다가 교포는 한국말도 잘 못해서 버벅거린다는 기막힌 당면의 문제가 정말 버거웠습니다. 나는 1차 진술을 받으러 어서 변호사와 검찰 조사실에 가서 들은 내 죄명은 귀에도 생소하게 들리는 공전자 불실기재 횡령 및 동행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아주 거창한 범죄 집단에 내가 오야다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그날 조사관은 나에게 왜 종중 땅을 3만 평이나 횡령해 먹었냐고 물어왔습니다. 나는 조사관에게 고소인 종중은 고유 종중이고 나는 내 형제들의 상속 재산으로 설립한 유사 종중이라 그 뿌리가 다르다고 답을 했더니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고유 종중은 뭐고 또 유사 종중은 다 뭔 소리야? 그러면서 조사관은 고소인 측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어 유사 종중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 변호사와 전화를 끄는 조사관은 겨우 한다는 말이 유사 종중이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유사 종중이라고 치기만 해도 설명이 쫙 뜬다고 답을 했지요. 제가 다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한다고 말하자 조사관은 바로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클릭한 후 오늘은 헷갈려서 조사를 진행을 못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다시 와서 해달라고 하여 검찰의 조사 첫날은 그렇게 그냥 돌아왔습니다. 허탕치고 돌아온 저는 조사관이 너무 기초 지식이 없다는 것에 정말 눈이 다 깜깜했고 이런 무지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가 참 한심했지요.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없이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면 제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 후 남편과 저녁 식사 중에 검찰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정재원 씨. 오늘 추가 고소장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앤장 변호사입니다. 김앤장이요, 김앤장. 어디 화우하고 김앤장을 상대로 잘 싸워보세요. 하고 끊는 것입니다. 얼굴이 누래진 나는 남편한테 여보, 아무래도 김앤장에게 내가 사냥감 대상자로 주 타켓이 된 것 같아요.
사건 중간에 김앤장이 투입됐다는 것은 나를 얽겠다는 부정한 권력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마도 내가 깔고 앉아있는 300억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다칠 겁니다. 김앤장 변호사 측에서는 나 하나 죽이면 다른 피소자는 별 볼 일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저들은 내가 제일 교포라 일본으로 튄다는 구실을 만들어 구속시키면서 300억 재산을 포기하게 하려고 지금 부정한 압력을 움직였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구속되면서 내 두 발이 묶여 방어권이 박탈되면 재산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저는 깜빵까지 가야 합니다. 로비를 로비로 막아놓고 나면 상대방과는 증거로 다투게 되니 우리도 로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나는 남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3차 조사를 받기 위한 어느 날 나는 로비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전 9시쯤 검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로비 변호사를 통해 오늘 오후 6시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게 조금 일찍 끝내달라고 조사관께 부탁을 했지요. 부탁을 할 때는 조사관이 예, 그래야지요. 알았습니다, 검사장님. 이라고 허락을 해놓고 제 로비 변호사가 조사실 문을 나가기가 무섭게 다른 피소인 6명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나를 향해 아니, 얼마나 큰 죄를 지고 또 돈이 썩어서 넘쳐 흐르면 저런 거물급 변호사를 다 사서 달고 다녀?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날 막장 드라마 같은 조사는 졸업식에 일찍 보내주는 것은 고사하고 밤 8시까지 잡혀서 조사가 진행되었지요. 그날따라 하필 제2패 어쏘 변호사도 바빠서 미리 귀가했고요. 오래간만에 조사관과 피소인 6명만 달랑 조사실에 남아 있으니까 기가 펄펄 사른 조사관은 두 양손을 턱에 탁 받치고 내 얼굴까지 자기 얼굴을 바짝 디밀고 한다는 말이 너는 위에서 정재원 씨만 잡아넣으라고 했으니까 정재원 씨 한 사람만 잡아넣으면 내가 할 일은 끝나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반사적으로 나도 조사관 얼굴에다 대고 고소인들한테 돈 받아 먹었어요? 그러자 조사관은 깜짝 놀라 디민 얼굴을 뒤로 빼면서 아니요, 안 받았어요 하면서 아주 어색해 했습니다. 물론 피소되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 응할 때는 언제나 친절하게 고분고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아웃풋을 정해놓고 그쪽을 향해 몰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지요. 그날 나는 이왕 졸업식에 못 갔으니 시간 들여 내가 받은 조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저는 빨강색 볼펜을 꺼내서 2시간 가까이 조서 내용을 뻘겋게 줄을 그으면서 다 새로 고쳐 넣었지요. 그것은 내가 조사를 받을 때부터 조서에 기입해달라고 주문했는데도 조사관은 그건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면서 조서에 기입 안 해준 내용이었습니다. 진술서의 붉은 줄과 내 수정 도장이 더 많은 조서를 손에 들은 조사관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펄펄 뛰면서 씩씩거리며 왔다 갔다 흥분해서 웬 개딱지야? 웬 개딱지가 이렇게 많아? 이게 다 뭐야? 개딱지 천지잖아. 내가 다 반대로 조서를 쳤다는 거야? 뭐야? 하면서 수백 장이나 되는 조서를 땅바닥에 패대기 쳐서 조서는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졌지요. 겁에 질린 피소인들은 참으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관은 계속해서 난 있는 게 시간밖에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모두 다 내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매일 아침 9시에 조사실로 나와. 알았어? 만약 내일부터 한 명이라도 매일 안 나오고 빠지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씩씩거리는데 나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저런 자식이 다 있나 해서 작은 소리로 동생을 향해 야, 녹음 좀 떠라 라고 말했지요. 그 작은 내 목소리가 조사관 귀에도 들렸는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덜너덜 빨간 딱지 조서에 마감 사인을 무사히 하고 밤늦게
검찰을 나와서 6명이 둘러앉아 허겁지겁 국밥을 먹었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죄를 져서 이래야 하는지 참 답답했습니다. 검찰 조사 거의 마지막 무렵의 일입니다. 그날은 조사 마감 임박해서 조사관은 야, 여기 친족간 소송 종식 결의서가 있네. 이런 명확한 서류가 있는데 이건 형사사건이 안 되는구먼. 우리는 그것으로 사건은 무사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변호사들이 개떼처럼 나서서 여기저기 전화질을 해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족 간의 소송 종식 서류를 놓고 최소한 진위를 가리는 조사가 더 있을 거라고 착각을 다 했습니다. 검찰 조사 마지막 출석 날이었죠. 나는 소송 종식 서류가 위조가 아니라는 조사 때문에 한 번 더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은 3개월 동안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 중 처음으로 검사님 앞에 직접 불려간 것이었지요. 20대로 보이는 검사는 콧구녕 2개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검사는 저를 내가 시선이 뜨겁게 느낄 정도로 상당히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뭘 암시하는지 저는 알 수 있었지요. 그리고 영상을 녹취하자고 밀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밀실서 검사의 첫 질문은 정재원 씨, 기소되면 중형을 받으실 텐데 재산을 그냥 뱉어 놓으시지요.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검사에게 공판을 받느라고 고생스러워도 적법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원한입니다, 검사님. 라고 마지막 대답을 했습니다. 제 기대와는 달리 검사는 친족 간의 소송 종식 서류가 위조인지 진품인지 단 한 번의 진위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날 그냥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정말 속으로는 이런 썩은 것이 진짜 있기는 있네 라고 저는 실망했습니다. 저는 제 로비 변호사로부터 기소 찬성은 차장검사의 의견이고 무죄 의견은 부장검사의 의견이 충돌하였는데 밤늦게까지 팽팽했던 조율 결과는 그래도 윗분 차장검사의 의견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고 횡령 부분은 무죄로 한다. 다만 검찰 조사를 나는 눈꼽만큼도 신뢰할 수 없었고 아주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공판에서나마 모든 희망을 걸고 재판에서 제대로 방어를 해보고자 로비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 것뿐이었지요. 제 사건의 사각지대는 담당 검사가 미국 유학으로 자리를 피하는 분이었고 차장 검사는 임기가 2년도 안 남아서 김앤장 같은 곳에서 스카웃 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에 계시는 분이었으니 더 이상 설명은 상상에 맡길 수밖에요. 일반인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맥락도 똑같습니다. 곧 옷을 벗을 사람에 비해서 앞길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입장에서는 승진하는데 결코 감점받을 무리한 짓은 거의 안 합니다. 제 담당 변호사도 이미 기소가 된 후에 뒷북이나 때리는 불필요한 라스트 준비 서면을 올렸지요. 웃기는 짓거리 하고 계시네. 그렇지만 나는 계속 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입장에서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런 나 같은 사냥감을 사법고시란 산을 넘어온 브레인들이 말로 해야만 알아들을 멍청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낌으로 토스해주면 알아서 받아치는 것이니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최종 결과는 제가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3군데 대형 로펌 다 자연스럽게 비로소 빨대를 제 등에 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빨대가 꼽힌 나는 딱 그때 심정이 개 한 마리가 12마리 이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썰마마 이런. 당시 가장 애로사항은 고소장에 김앤장 이름이 있다는 브랜드 하나만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 죄인 취급한다는 게 저로서는 제일 큰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소 후 공판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 피소 경험이 조금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